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로 당신의 일상을 조명하는 채널 철학 한 스푼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조상께 감사를 표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 귀성길, 명절 노동,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 익숙한 명절 문화를 만약 서양 철학의 두 거두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본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모든 관습을 의심하고 오직 이성의 빛으로 진리를 탐구하려 한 근대 합리주의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 오늘 우리는 이 두 철학자의 가상 대화를 통해 우리의 명절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철학자가 직접 한국의 추석을 살펴보고 난 후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토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 선생,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추석이라는 명절 문화를 며칠간 지켜보니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는 모습, 멀리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부모의 집이라는 구심점을 향해 일제히 모여드는 광경은 장관이더군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정성껏 돌보며 둥근 달 아래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 절을 하고 어른들은 덕담으로 화답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인간이 왜 사회적 동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좋은 삶, 즉 의다이모니아는 결코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라는 터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과 덕을 나누는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바로 그 덕을 함양하는 훌륭한 기회의 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께서는 현상의 겉모습에 너무 쉽게 감동하시는군요. 저는 그 이면의 혼란과 불합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추석에 반드시 모여야만 하는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성적 해답을 갖지 못한 채 그저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좁은 길 위에서 몇 시간씩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이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 어떤 이들은 편안히 앉아 그 노동의 결과물을 즐기기만 하는 불공정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의심하게 만든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나 감각할 수 없는 조상을 위해 실제 음식을 차리는 차례라는 의식입니다. 그 행위의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오직 합리성이라는 좁은 잣대로만 재단하려 하시는군요. 선생이 보신 혼란과 불공정은 추석이라는 관습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의와 중용이라는 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례와 성묘가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덕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뿌리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라는 덕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는 세대 간의 연결성과 존경심을 가르칩니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각 개인의 품성을 훌륭하게 만드는 교육적 실천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교육적 실천이라니 그것은 그럴듯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만약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분들의 삶의 지혜나 업적에 대해 가족들이 둘러앉아 토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명료한 방법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존재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영혼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명료한 이성보다는 모호한 감정과 미신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분명한 행위를 통해 참된 덕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비합리적인 관습에 개인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될 뿐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말처럼 이성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인간이 순수한 사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며 우리의 덕과 감정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또 단련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용기에 대해 사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심과 존경심 역시 차례와 성묘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이 아닌 실천의 지혜, 즉 프로네시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공허하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덕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선생이 본 명절의 노동은 그 자체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표현하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명절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끝났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진정한 기쁨과 덕의 실천이라면 왜 결과적으로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낀단 말입니까? 이는 그 행위가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의한 의무감에서 비롯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의 제일 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즉,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석 문화는 개인의 이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가족이나 전통이라는 집단의 이름 아래 개인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너무 날카롭게 대립시키는군요. 훌륭한 국가는 훌륭한 시민들로 이루어지듯 행복한 개인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선생이 말하는 개인의 고통은 관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명절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분배적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재산이나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며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우애라는 덕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석이라는 공동체적 실천의 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정의와 우애, 중용과 같은 덕목들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덕의 회복이라니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개인이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 가치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가족 모임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사유하는 것이 제 정신에 더 유익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저는 마땅히 후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이유는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추석 문화는 개인에게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의 자유라는 개념은 마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고립된 개인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과 국가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님과 조상들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근원에 감사하고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추석의 스트레스는 관습을 버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그 관습을 실천할지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께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관습이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여 본래의 훌륭한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형식만 남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 형식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이성에 비달해 그 관습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합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차례상의 음식 가짓수, 절하는 방식, 모임의 형식 등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정신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정신마저 퇴색했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성적 존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선생의 그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중요합니다. 저 역시 모든 관습이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듯 명절의 형식 역시 실천적 지혜를 통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례상이 과도하여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중용이라는 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허례허식에 치우쳐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우애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형식을 과감히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선생이 말하는 이성적 재검토는 제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가 작동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군요. 중요한 것은 관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그 본래의 좋은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관습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시니 이제야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가족 간의 만남이나 감사의 표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 표현 방식이 이성적이지 않고 개인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맹목성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동의를 얻고 이번 추석에는 형식적인 차례상 대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조상님들의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결정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추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주체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참 훌륭한 생각이군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폴리스, 즉 건강한 국가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선생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에서 출발했고 저는 덕을 갖춘 공동체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대가 조화를 이루는 좋은 삶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전통은 이성으로 깨우고 차가운 이성은 공동체의 따뜻한 유대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관습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이성적으로 묻고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과 전통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개인의 이성과 합리적 의심을 내세웠던 데카르트.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철학자의 대화는 놀랍게도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전통의 완전한 부정 사이에서 이성적인 성찰과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석 문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형식은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두 철학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추석을 조금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철학 한 스푼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